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 조금씩 설명 1시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 오늘 뭐 저희가 뭐 할 건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제로 로봇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되게 고마운 회사입니다. 기증을 해줬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회사 거 로봇을 쓸 거고, 로봇들이 최소한 한 5번 정도의 실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봇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로봇들이 경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피킹을 하는, 그래스핑을 하는, 물체를 짓는 이 과정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DOF라는 표현이 있고요. DOF는 그 자유도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변수가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는 걸 자유도 DO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DOF는 Degree of Freedom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Degree 도를 뜻하고요. of Freedom 이렇게 쓰입니다. DOF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DOF는 뭐냐? 이 로봇은 독립적 요소가 몇 개가 있는가? 이 로봇은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는 이쪽 축 하나, 이쪽 축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해서 총 6개의 모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6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사람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6개의 모터가 있기 때문에 6개의 모터라는 표현은 조금 뭐 이쪽 로봇 쪽에서는 잘 안 쓰고요. 이제 자유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육자유도 또는 6개 관절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 끝단에 그리퍼라고 하는 집게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7자유도짜리 로봇이 되겠고요. 이 녀석을 가지고 물체를 짚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앞쪽 페이지에서 대부분 다룬 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3D 스캐너를 토대로 해서 물체들을 어떻게 분해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를,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요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 정보가 있으면 그 물체를 어떻게 분해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화면이 평면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물체가 튀어나와 있다는 걸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따져보면 카메라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 이쪽이 좀 더 가깝죠. 요 위에 다닥다닥다닥다닥 굉장히 많은 점들이 평면 데이터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컵만큼이 튀어나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질점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에서 컵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서 컵을 찾고, 그 컵을 로봇이 요길 잡을까 저길 잡을까 계산해서 잡는 과정, 이게 실제로 그 로봇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이죠, 정말로. 그리고 옛날에도 이 비슷한 작업은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때에는 그 기술이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보셔야 되지 행위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걸 로봇이 접근해서 잡는 예제는 1960년대에도 가능했어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의 이와 비슷한 작업들이 똑같은 데모를 시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 다른 기법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그냥 눈으로 보고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CPU들 클럭들 올라가고 성능이 좋아지면서는 어떻게 하든 제어 단에서 잘해서 잡으려고 한 거고, 그 전 단계에서는 제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적당히 잘 되는 경로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이쿠 쿨렁쿨렁 하면서 로봇이 이동해서 거기 가서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컴퓨터 관련된 것들로 프로그래밍이 잘 되니까 잘 잡을 때까지 사람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반복적으로 해서 그 녀석들을 잘 잡게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공장들에 있는 로봇들 자동화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라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뭐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최근에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센서를 써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고 컵이 있는데 컵은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이런 것들을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잡아내는 과정, 그게 최근에 있는 4차 산업이고, 옛날에도 로봇 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건 진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기계 자동화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들로 최근에 쓰이고 있는 4차 산업 환경들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이 어떻게든 녹여 넣는 건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관련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데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한마디로 그 애드혹 공수라고 하죠. 공수 코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탑 클래스에서들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과 같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의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딴 데서 보니까 로봇이 컵 잘 잡던데 어떻게 잡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가, 그게 미리 코딩이 되어 있는 건가. 미리 코딩이 되어 있으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컵이 여기에 있는데 이 컵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톡 쳐놓으면 로봇이 컵은 여기 있겠구나 하고서 딴 데 가서 잡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또는 카메라는 비전 쪽, 시각 처리 쪽 기법들 또는 뭐 3차원 멀티 카메라, 멀티뷰 지오메트리들을 쓰는 것들, 이런 게 투입이 되는 거고, 최근에는 스캐너를 워낙 많이 쓰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하는 스캐너를 이 수업에서는 가지고 예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 뭐냐면 6개의 모터 그리고 그리퍼까지 있으면 로봇들의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팔이 있는데 이게 뭐 쇼팔, 팔이 좀 짧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로봇 팔에 길이가 있을 거고 모터가 어디 박혀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 팔을 보시면 제 팔에 이 길이가 있고 여기 손가락 끝단에 길이가 있잖아요. 요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젓가락처럼 이렇게 잡는 거고,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각각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길면 가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로봇의 길이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각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로봇을 구동하시기 전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로봇 키네마틱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로봇 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끝단까지 오는 과정들을 전부 다 수학적 모델을 할 거고요. 그 모델의 결과가 앞서 얘기 드린 키네마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시작 전부터 끝단까지 어떻게,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이면 이 끝단이 어느 좌표에 가 있는가. 여러분 그 크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씩 꺾어놓고 또 찍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하고 비슷해요. 여기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을 이렇게 꺾으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달 수가 있겠죠. 관절을 얼마만큼 깎아야 손끝이 여기까지 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키네마틱스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저희 키네마틱스는 앞서서 제가 관절이 6개 있다면 각각의 트랜스폼, 매트릭스, 행렬들이 나타날 거고, 그걸 전부 다 곱하면 최종적인 0번 좌표계, 즉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단 6번 손끝까지 좌표계를 이와 같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0H6이라고 하는 이 행렬을 얻어낼 거고요. 이 행렬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 조인트 스페이스, 즉 관절 공간 안에서 커티전 스페이스, 직교좌표계라고 보통 불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X, Y, Z 바로 여기야, 여기가 원점, 이쪽으로 이동, 뭐 이런 컨셉이 있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실제 그 수학에서부터 옛날 공간도형 이런 데서 보시던 공간이 커티전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커티전 스페이스는 다이나믹스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좌표계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관절을 토대로 해서 관절을 얼마만큼 바꿔야 직교 좌표계 위에서 내 손끝단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푸는 수식이 이 키네마틱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미분을 더해서 자코비안 구하고 자코비안 인버스를 토대로 제어하고 하는 게 있지만,
이 수업 내용에서는 전부 다 배우지 않고 빼버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로봇공학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플래닝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실제 로봇, 여기는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옛날에 만들었던 간단한 3자유도 모터가 3개 있는 관절 3개짜리 로봇이고,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CAD 모델 또는 VR이죠. 가상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이쪽에 있는 관절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로봇들을 똑같이 동기화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의 사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들, 이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 중에 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지금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스캐너나 카메라를 통해서 읽어서 그것들을 또 한 단계 올려서 상위 레벨로 보내면 의미화해서 심볼로 바꿀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TV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뭔가 지저분한 구조물이 있고, 그걸 공간상에서 따로 지능적인 요소 공간으로 바꿔서 실제는 이미지 TV 데이터인데 TV라고 하는 한 가지 심볼로 표현하고 책상이라고 하는 심볼로 표현하고 그 공간 안에서 또다시 학습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쉽게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테스트 해볼 것이고, 이쪽에 로봇을 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로봇을 움직이면 실제 로봇도 움직이도록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시뮬레이터하고 실제가 똑같구나, 거의 유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컨셉 레벨에서 다뤄보실 거고요. 이때 이거 할 때 이제 실험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뒤로 빼서 다시 합쳐서 실험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로봇만 있기 때문에 뭔가 물체가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 못 느끼실 텐데, 이 공간 안에서도 내가 특정한 위치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지금 이 예제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 있던 그 제로 로봇, 이 녀석에 관한 그 벌처 모델을 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로 조정을 하셔서 이 로봇들을 움직여보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냥 실제 로봇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갔나? PID 컨트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통과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희 과도 그렇고, 저희는 뭐 당연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슈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공간 안에 동작과 컴퓨터 화면의 동작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부터 워낙 마우스, 컴퓨터, 터치, 패드, 태블릿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세대이다 보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는데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잘 가잖아요. 여기 있는 걸 또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 마우스 커서가 컴퓨터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 공간 안에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우리가 공간 안에서 이게 마우스라고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일 텐데, 자, 물리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 우리 손에 마우스가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복잡하게 문제가 바뀌어서 이 마우스의 동력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력학적인 요소가 여기 추가가 된다면 뭐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마우스가 1kg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씨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도 움직임이 싹싹싹 움직이지 못하고 되게 묵직하게 움직이는 느낌들이 보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우리가 이걸 데이터화해서 현재의 데이터를 읽고 출력을 내보내서 이 녀석을 움직이는 거이다 보니,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자동차 게임 또는 뭐 오버워치 점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죠? 근데 실제 환경에서는 로봇이 실제 움직여야 되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피지컬 공간 안에서는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받죠. 왜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받을까요? 컴퓨터 안에는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이 데이터가 XY 형태의 어떤 가상화된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공간 안의 느낌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실제 공간 안에서는 로봇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과 관성 모멘트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우와 이렇게 묵직한 느낌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을 토대로 해서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딱 가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무거우면 가서 못 멈추고요. 여러분들 뭐 겨울이니까 스키장 가서 스키를 타보시면은 딱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잖아요. 내 몸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내 몸에 다이나믹스가 이 공간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가서 멈추게 하려면 부가적으로 뭐 턴을 한다거나 V자 해서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서 브레이킹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행위 자체는 감속을 하겠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동작을 해서 원래 내가 가던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실 줄 아는 분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절대 한꺼번에 팍 하고 100km로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동차는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그 다음 턴에서 0이 될 수가 없죠. 속도가 전부 다 물리공간 안에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질량이 있고 가속도가 있고 힘이 있고 토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어를 해서 빨리 속도를 줄이거나 빨리 가속을 해야 되거나 이런 컨셉이 필요하죠. 이거를 여러분들 제어라고 하는 제어공학, 제어라고 부르고 있고, 제어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우선 최소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ID 컨트롤만 해도 한 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정통과 과목에서 배우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그리퍼는 없어요. 이거는 뭐 있어도 이렇게 별로 성능도 좋지 않고, 우리 그리퍼는 그냥 집게손이고요. 집게손인데 이거 집게손이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물체를 잡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컨셉에서 이제 또 다시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3개가 있어서 물체를 잡으면 이거는 세 점에 접촉점이 있어서 멀티 컨택이 되겠고요. 이 멀티 컨택이 되면 각각의 3개 중에 하나라도 이 뭔가 마찰이 부족하게 되면 얘는 갑자기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못 움직여도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상의 위치를 얘도 정해서 딱 여기서 멈춰야 된다면, 위치는 뭘로 독립적 요소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X축, Y축, Z축이 있다고 하면 세 군데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간 안에 위치는 3자유도를 독립 요소가 3개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로 붙잡아줘야, 구석 조건이 3개가 있어야 이 녀석을 공간에 픽스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멀티 컨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이런 손가락 같은 건 저희는 다루지 않고요. 집게손으로 물체를 잡을 건데, 여기에도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사, 볼트죠. 이 볼트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안이 있어요. SI 표준안이 있어서 이 나사들은 전부 다 정확한 스펙과 성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무게도 거의 대부분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 무게도 일정하고 길이도 일정해요. 근데 사람이 이걸 기계를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들의 길이는 항상 똑같아야 되겠지만, 얘들은 사실은 측정을 해보시면 약간의 오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사는 규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나사 같은 경우에 원기둥과 육각형 판때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얘들은 모양이 모델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나사를 모델링을 하면 원기둥 길이 얼마짜리 원기둥과 반지름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는 두께는 얼마인 육각형 판때기구나, 그리고 얘 반지름은 얼마겠구나, 이걸 모델링을 해놓으면 이 물체를 딱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델이 들어와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델로 되어 있는 나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는 얘는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집을 때는 그래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치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뒤집어 있으면 로봇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양을 보더라도
나사가 머릿속에 있는 나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 요 밑에 길이는 얼마겠고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겠구나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탕진잼 하는 그 뭐죠? 뽑기 게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신 분들이 많은데, 뭐 대전에 2개밖에 없는 인형을 뽑기 위해서 그날 밤에 15만 원을 썼다는 둥, 뭐 이번 달에만 인형 뽑는데 80만 원 썼다는 둥 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인형 뽑기를 해보시면 인형이 잘 안 잡히죠. 안 잡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형을 잡기 위해서는 인형은 3차원 위치가 변동이 돼서 인형을 뽑는 배출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를 잡기 위해서는 얘가 위치만 따진다면 3차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점 컨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집게발도 3개가 있죠. 이 3개를 잡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형 아시는 것처럼 이 인형은 말랑말랑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제각각이죠. 이렇게 모양이 제각각인 녀석들을 잡으려다 보니 물체가 모양이 제각각이니까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선택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인형 뽑기 기계에다가 조작을 해서 넣고 얘가 잡으면 이 녀석의 모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3점 다중 컨택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형이 빠져서 훅 하고 빠집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얘는 정형화된 문제라고 따진다면 일레귤러 오브젝트인 부정형 물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형 물체들의 경우, 뭐 인형은 그 자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갖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식품업체에서 한번 얘기했던 게 되게 웃기는 예제인데, 자동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러 갔다가 그 업체가 식품 업체이다 보니 나사를 잡는 거를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양반이 저한테 물어본 게, 우리가 고등어 그 조림 공정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아줌마 3명이 앉아가지고는 고등어를 토막을 내는 걸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고등어를 3토막을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묵은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포장을 해서 제품화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게는 들쑥날쑥하겠죠. 고등어 보시면 고등어로 토막을 쳐놨기 때문에 큰 고등어, 작은 고등어, 그 다음에 고등어 몸통, 고등어 꼬리,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로봇으로 할 수 없냐라고 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사 잡는 문제보다 고등어 잡는 문제가 훨씬 어렵죠. 이유는 뭐냐면 고등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모델은 기본적으로 원통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서 갖고 있지만 고등어의 크기가 다 다르고 약간씩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로봇팔이 가서 잡으려면 위치도 복잡하지만 얘의 그 탄성 계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임피던스 모델들도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가우시안 모델이라든가 확률 기반 접근론들이 필요하고, 정말이에요. 그지가 아니에요. 고등어 같은 걸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 많이 쓰였던 분야는 어디냐면 다 공장이었던 거예요. 자동차 조립을 한다거나, 자동차 조립하는데 부품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정형화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대로 흘러오고 똑같은 제품들을 똑같은 위치에서 잡아다 갖다 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규칙화하기가 편해서 프로그래밍화하기도 편했기 때문에 자동화는 대부분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들을 다룰 때 썼었는데, 최근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스캐너나 또는 로봇들이 확률 기반 접근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는 대상이 부정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고등어 쪼가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컵이 있죠. 근데 이 정형화된 형태의 컵들도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는 게, 뭔가 우리가 나사를 집어서 그 나사를 어디 로봇에 집어가지고 최종 제품에다 끼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사를 요길 잡을까 저길 잡을까 결정을 했다면, 나사가 잡기 편하게 이렇게 나사가 일렬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걸 보고서 로봇이 잡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공급이 되면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는 가능한데, 이렇게 줄을 잘 맞춰놓으면 얘들이 이렇게 오면서 하나 짚고 하나 짚고 하면 편할 텐데, 실제 환경에서 이거를 하려면 로봇이 자동화를 하니까 좋은데
이걸 누가 줄을 맞춰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그 기계가 정렬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렇게 다 세어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피더라고 보통 부르는 공급장치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어떤 기기가 도입이 되니 내가 로봇을 써서 좀 편하려고 했는데 장치가 몇 천만 원짜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얘기하는 빈피킹이라고 하는 기법들은 쓰레기통 같은 통 안에다가 이런 펜들이 아무렇게나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그걸 스캐너가 관찰을 한 다음에 이건 요렇게 잡아야겠다.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잡아야겠다 하는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빈피킹은 작년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제가 업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업체 쪽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빈피킹 같은 경우에 뭐 기본 비용이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분야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빈피킹 같은 것들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3D 스캐닝 관련된 것들을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정말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도 뭐 포닉스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다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성 명령이 들어오면 그걸 STT, Speech to Text라고 불리는 아날로그 형태의 물리 공간 안에서의 음파라고 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STT 기법을 써서 굉장히 상위 수준의 텍스트로 바꿀 거고요.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음성 데이터잖아요. 근데 사과라고 하는 걸 글자로 바꿔서 사과라고 하는 심벌, 텍스트로 바꿀 겁니다.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걸 대화 관리기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텍스트를 다시 스피치로 바꾸기 때문에 TTS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TT, TTS 이거는 아셔야 되겠고요. 시리 이런 거 휴대폰에 있는 기능들 써보면 우리가 말로 하면 그걸 텍스트로 바꿔서 화면에 나와서 피드백을 우리한테 맞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걸 지가 읽기도 하죠. 기법적으로 보면 TTS가 200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서도 TTS는 카피당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팔렸었고요. STT의 경우에는 구글이 이거를 풀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거의 쓸만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쓸만한 거 진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음성 관련된 거는 워낙에 구글이 지금 많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재밌는 거는 음성인식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불리던 이제 99.9% 인식률이 작년에 구글 애들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99.9% 이상의 인식률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음성인식은 90%는 커녕 60%도 잘 안 됐었는데 엄청난 기법들이 등장을 했고요. 별거 없습니다. 딥러닝에다가 모든 데이터 다 집어넣어갖고 학습화했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STT, TTS 이거는 휴대폰들에 잘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PC를 써서 이 환경을 꾸미려고 하면 너무 좀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정도 열어야 되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은 어차피 양쪽 다 10,000번 제한이 있지만 구글 쪽 계정을 뚫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또는 안드로이드 폰 쪽으로 두 개 다 나중에 아이폰은 조금 힘들면은 저는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폰에 그거를 설치하려면 몇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안드로이드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어지간하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 만들어 놓을 거고요. STT, TTS가 되는 환경에다가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외부에서 명령 집어넣어서 실제로 STT 데이터 가져오고 그러니까 STT하고 TTS는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쓰고 안에 있는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휴대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PC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환경 꾸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엄청난 걸 만들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도 쓰고 있는 간단한 기법이죠. 그러니까 룰 기반 기법들 정도만 해가지고라도 한번 이거는 간단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밑에 PC단은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해버리고 위에는 다 iOS나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스코드 필요한 분은 드려도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 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팀이 한 3팀, 4팀, 뭐 아마 제 생각엔 3팀일 것 같은데 팀에 뭐 깔기 편한 거 휴대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제가 만든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밑으로 빼서 PC단하고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예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뭐 8에서 11회 약 한 4회 정도는 실제 로봇 가지고 실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기증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제우스 회사에서 로봇을 기증했다는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꼭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고마운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들을 가지고 움직여보는 것들, 움직이고 물체 잡고 경로 짜고 뭐 이런 과정들 위주로 설계를 해서 다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435, D435라고 불리는 리얼센스 제품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잘 안 팔 겁니다. 국내에서 한 4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 한 200불 미만에서 200불 근처에서 이 제품 여전히 지금도 살 수 있고, 리얼센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센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편한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키넥터 2가 이 녀석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요새는 완전 단종이라서 리얼센스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센스로 데이터를 뽑으면 예를 들면 뭔가 테이블 위에 이걸 가지고 비춰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 점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질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100만 개 이상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0만 개 정도 되는 점들이 이렇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여간 이 센서가 워낙 저가, 20만 원이면 저가예요. 그러니까 포토네어 같은 최근 제품들은 300만 원 화소 이상이 나오는데 가격 1000만 원이고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인텔 리얼센스로 이 데이터를 추출하시면 좌표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을 때리고 그걸 거리 정보로 바꾸는데 이 자체가 노이즈가 타면서 막 흔들리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고요. 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점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여기 보시면 실린더로 병 같은 게 서 있잖아요. 이거를 위치를 판단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점 100만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내가 원하는 실린더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데 여러분도 그냥 비전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비전에서는 색깔 데이터가 RGB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RGB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에서 이렇게 시꺼멓게 생긴 실린더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버리고 얘는 찾아야 되고 뭔가 특징점들이 필요할 거고, 그게 비전 레벨이 아니라 3D 데이터 레벨이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 레벨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뽑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얘기 드리면은 비전 쪽은 원래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카메라 갖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많이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것들 딥러닝 쪽에서는 뭐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브젝트 인식하고 오브젝트 뽑아내는 것들은 이 3D 스캐너라고 하는 제품군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뭔가 레벨이 비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레벨보다 훨씬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이 스캐너를 쓰고 하는 것들이 유용합니다만, 현재 스캐너 가지고 뭔가 물체를 뽑아내는 것들을 잘하는 업체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는 정말 한두 개 업체밖에는 못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데이터들을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오픈소스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분야는 그 4차 산업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3D 스캐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뭔가 생길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 되게 중요한 분야이고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에서 원하는 실린더 위치를 찾고, 뭐 예를 들면 컵 같은 거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뒤에 있는 배경들 제거하고 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걸 뽑아내는, 이걸 잡아내는 이런 과정으로 실험을 설계해 볼 겁니다. 그걸 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제 Iterative Closed Point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되게 기본적이고 유명한 방법이고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ICP라고 하는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델과 이 내가 얻은 측정한 데이터, 여기에는 점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100만 개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델은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그걸 똑같이 찾아 들어가는 작업,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도 워낙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고속화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찾아내는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이거 장비는 실험할 때는 쓰겠지만 장비에서 제가 추출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이런 기법들을 꾸며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여기에는 사실 이제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의 레지스트레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은 한국말로 정렬이고요. 등록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여기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왜냐하면은 물체가 이런 컵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찍고 옆으로 돌려서 찍으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가 같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앞쪽에서 찍고 일부는 옆쪽에서 찍으면 겹쳐지는 영역이 있어야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어디로 갔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컨셉 레벨에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은 고속화나 그다음에 정밀도를 위해서 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로 한데 이 수업에서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요. ICP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버스러운 그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개념만 얘기 드리겠고, 렌색은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렌색이라고 하는 랜덤 서베이 스토캐스틱 기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물체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안에 이 100만 개나 되다 보니까 100만 개 중에 일부가 이 실린더에 해당할 텐데 그 일부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야 될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만 개나 되는 XYZ 3차원 벡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그 중에 일부 군집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 거를 찾아내는 고속화 기법은 뭘까? 그래서 개발되고 새롭게 조명을 받았던 것이 랜덤 서베이 방식인 렌색이라는 기법이고요. 비전 쪽이나 매칭에 관련된 매칭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부 다 렌색이 고급 기법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색에 대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루실 때는 꼭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가장 이제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주제는 사람은 정말 쉬운데 로봇이 할 때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컵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스캐너를 써서 잘 얻어냈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과연 이 컵을 어떻게 집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로봇의 경우에 우리가 잘 적당히 알려줘서 야, 여기 잡는 게 쉬워라고 할지 아니면 정말로 여길 잡아야 될지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라는 것이 물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학습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이 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컵의 사이즈가 커피컵일 테니까 그란데니까 이 사이즈는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도 하고 이 컵을 잡았을 때 이 질감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로봇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로봇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멍청이에요. 덤이죠, 덤이.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어디를 내가 내 그리퍼를 가지고 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찌부러져 있을 수도 있죠. 찌부러져 있는 컵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돼도 로봇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컵은 내가 3차원 스캔 데이터에서 보면 원래 내 머릿속에 있었던 컵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컵이 좀 데이터가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이걸 컵이 아니라고 취급할 수는 없겠고, 컵이라고 판단하면 얘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앞서서의 면적보다, 앞서서의 그 볼륨감보다 여기가 되게 좁아져 있죠. 찌부러졌기 때문에. 이건 뭐 로봇이 피진 않겠습니다만 손도 하나밖에 없어서 찌부러져 있는, 이렇게 틀려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얘를 여길 잡는 게 낫겠다, 여길 잡는 게 낫겠다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리 공간 안에서 보면 컴퓨터 공간 안에서는 사이즈가 다 똑같죠. 근데 실제로 물리 공간 안에서는 측정의 오차도 있고 방금 전처럼 컵이 찌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컵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확률적 모델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확률 기반의 세계에 가깝습니다. 네, 뭐 목사님들은 이제 또 좀 저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의 세계관이 거의 가깝습니다. 지금 거의 맞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 퀀텀 이런 것들 얘기를 요새 많이 들었고, 드디어 이제 퀀텀 컴퓨팅이 되기 시작을 해서 큐비트 수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컴퓨터 기법들이 등장을 했죠. 뭐 혹자는 뭐 프레드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퀀텀 컴퓨팅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몸의 구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주의 구성들이 퀀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퀀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라 퀀텀 컴퓨팅 환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퀀텀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들어보셨던 것처럼 퀀텀은 확률 기반, 확률 분포 함수로 현재의 상태 값들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그것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다 보니까 옛날에 스트링 이론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였습니다만 얘들을 무언가 확률 분포 함수로 얘의 현재 위치는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퀀텀 자체가 확률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들은 퀀텀들이 많이 모여져서 확률 기반의 세계관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여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기반으로 이 여자는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요소들 전부 다 우리가 관측을 해서 옵저베이션해서 볼 뿐이지 이 안에 또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관측을 하고 관측 오차가 많기 때문에 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속마음은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뭐 현빈 뭐 이 정도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몰라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확률 기반 세계관으로 보는 것들이 맞고요. 그래서 맨날 뭐 많은 예제들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이든 시리아든 이 사람이 정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데이터도 흔들리고 있고, 오케이 구글 길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프리퀀시도 다르죠. 주파수도 다르기 때문에 확률 기반으로 이 문제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자동화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찌부러진 거 이건 불량이야, 버려. 그래서 얘 절대로 안 해, 할 수 없어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찌부러진 컵 같은 경우도 이 주변은 확률 분포 함수의 하나인 가우시안 함수로 모델링을 해서 이 주변에 뭔가 비누 거품처럼 볼록볼록한 확률 분포 함수들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얘를 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시간이 많이 조금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여유가 실험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이런 종류의 오브젝트들을 3차원 스페리컬 가우시안 모델로 취급을 해서 어디를 잡는 게 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겠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정말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점으로서 제가 남겨두겠고요. 그래서 자동화는 이런 것들을 그냥 모델링 돼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잡아야 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이 실제 환경에서는 막 위치도 엉망이고 관측 오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최근에 지능형 문제들의 대부분이 확률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라고 하는 모델링 수학적인 관점에서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게 되면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것들을 확률 기반 모델들로 바꾸다 보니 지능형 기법들이 대거 투입이 된 것이고 옛날보다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놀래고 있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확률 기반 접근론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평한 땅에서 걷는 것들을 다뤘다면 지금은 바닥이 불특정한 부정형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걷는다라는 행위는 멀티 컨택이 두 점에서 컨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바닥이 얼마만큼의 마찰을 갖고 있는지 어떤 컨택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걷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많은 사례들은